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42년에 걸친 중국 붐은 이제 끝났다라며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몰린 중국 시진핑 주석이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대만 침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40년간의 중국 부흥은 완전히 끝났으며 중국 경제의 약화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자국의 지지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더 억압적인 정책을 쓰고 대외적으로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올해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군은 19일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훈련에 더욱 크게 경고를 날린 이유는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이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뉴욕까지 들리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동부전구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군사훈련은 선박과 전투기로 공중과 해상 통제권을 장악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번 훈련은 특히 실제 전투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군용보트와 항공기뿐만 아니라 달리는 군인들을 보여주는 훈련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중국 CCTV는 미사일을 장착한 보트와 전투기가 작전에 참여했으며 부대가 협력하여 대만 주변을 시뮬레이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이 2024년 1월에 열리는 대선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대만의 이익을 팔기 위해 미국 체류를 이용했다고 비난했으며 그를 대만을 위험한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갈 말썽꾸러기라고 묘사했습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와 지난 4월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과 회담했을 때도 중국은 곧 전쟁을 할 것처럼 대규모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움직임은 진짜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왜냐하면 중국 내 상황이 정말 최악 중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안팎에서 거센 삼각파도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 각종 경제지표가 디플레이션을 가리키며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은 투자 제한 조치로 중국 첨단 기술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몇 주간 계속되는 폭우도 중국 경제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일단 최근 몇 주간 몰아친 태풍 여파로 인해 중국 수도 베이징과 인근 허베이성 등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약 100에서 20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폭우로 베이징 130만 명, 허베이 340만 명, 지린 13만 명, 헤이룽장 37만 명 등 모두 52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구조,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는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기 폭우가 중국 경제에 시름을 더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이번 폭우는 140년 만의 폭우로 일부 지역은 면적의 60%가 평균 1.5m 깊이의 물에 잠겼으며 깊이가 6m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국 식량 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대표적 식량 생산 기지인 동북 곡창지대와 중국 최대 밀생산지인 허난성 일대도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아 식량 생산 감소 등 심각한 경제 타격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추가로 중국이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대중국 투자규제 행정명령으로 인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세계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명분은 이들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사용되는 걸 막자는 것인데요. 중국에 투자하려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 권한은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갖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투자 금지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에 투자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10월 첨단 반도체 등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 미국이 이젠 돈줄까지 막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견제, 통제에 나선 지는 오래됐습니다. 미국은 2019년 5월부터 중국의 5G 기술의 대명사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겨냥해 5G용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이제 4G용 반도체 수출 차단도 검토 중입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800억 달러,
하나로 약 368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에 서명했으며 이 법을 통해 투자 대상에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투자 제한 조처에도 유럽과 일본, 대만 등의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중국도 이런 미국의 제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미국이 무역,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 무기화하려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막으려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이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며 관련 제품 구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이어 갈륨과 게르마늄 등 30개 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듯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이번 투자 제한 조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중국이 그동안 보인 태도로 보면 갈륨, 게르마늄 전면 수출 금지라는 강대강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 세계의 두 광물의 80에서 90%를 공급하는 중국이 미국 등 첨단 반도체 산업 국가들에 크든 작든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힐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된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 조치에 각국이 대비한 상태여서 중장기적으로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또 호주와 같이 중국을 대체할 공급국들이 멀지 않아 생길 공산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도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을 향해 집단적 공동 대응에 나선다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자 별로 효용이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한 중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진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3% 떨어졌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4.4%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 CPI와 PPI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를 두고 외신은 일제히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닥쳤다고 평가했으나 중국 당국만 정신승리를 하며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24일 개최한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내수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 외부 환경의 어려움으로 경제 회복이 더디지만 최근의 상황을 기복이 있는 발전, 곡절이 있는 전진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자칫 잘못하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는 중요 시점에 있다면서 경계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갑자기 최근 한국으로 가는 중국인 단체 여행 금수 조치를 전격 해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사드 보복 이후 6년 5개월 만에 단체 여행 금지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들에 대한 지문 채취도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국에 손을 내밀며 여행 제한 조치를 푸는 건 극한으로 가는 자국 내 경제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을 가리키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서방까지 관광 개방을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중국 경제 추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 몰린 중국이 결국 선택할 해법은 결국 대만 침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것처럼 또 다른 미국의 유력 언론 워싱턴 포스트도 중국이 내부 위기를 외부 전쟁으로 극복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케이스 리치버그 홍콩대 교수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위기는 매우 휘발성 있는 조합이라며 중국 지도부는 청년층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국내 문제에 직면한 독재자들은 국외 위기를 이용해 관심을 돌리려 한다며 경제 위기가 고조될수록 대만과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당초 전망됐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실제로 최근 다양한 루트에서 중국이 향후 몇 년 뒤가 아닌 이르면 올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과거 중국인들은 실행하기로 약속했던 걸 계획보다 빨리 이행해왔다면서 그렇기에 2027년 창이 아니라 2023년 창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7년 창이란 중국이 2027년 내에 대만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하지만 이번에 길데이 참모총장은 중국이 올해 안에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본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전망을 아예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 자체적으로 부동산 연쇄부도로 인해 올해 안에 무슨 일이든 큰일이 한 번 일어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중국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3천만 가구 이상 분양은 됐으나 잔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집이 1억 가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3분의 1이 빈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미분양 비율은 더욱더 늘어만 가고 있으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최악을 겪고 있는 중국은 부동산 연쇄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경제 30에서 40%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에서 1, 2위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디폴트, 파산 사태를 맞이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태는 몇 년 전 헝다 사태보다 4배 더 큰 게 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요. 최근 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에 의한 충격이 2년 전 발생했던 헝다의 충격보다 훨씬 더 클 전망이라고 각종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구에 의한이 헝다보다 4배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헝다보다 더한 충격을 중국 부동산 시장에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구에 의한은 지난 6일 만기 도래한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 약 3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30일 이후에도 이자를 갚지 못하면 결국 디폴트 처리됩니다. 비구에 의한은 한때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업체로 이번 파장이 헝다 때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습니다. 비구에 의한은 2017년 헝다를 제치고 1위 부동산 개발업체에 올랐습니다. 그 후 순위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중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사나 경제연구소 분석가 크리스티 홍은 비구에 의한은 현재 헝다보다 4배나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디폴트를 선언하면 지난 헝다 사태보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비구에 의한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중 가장 많은 달러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비구에 의한은 약 99억 달러, 약 13조 원의 달러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동안 디폴트 없이 버텼던 몇 안 되는 대형 건설사였던 비구에 의한이 만약 최종 디폴트를 선언하면 중국 부동산 업체의 달러 채권 발행 시장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며 사실상 중국 부동산 시장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비구에 의한 주가는 올 들어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의 총 부채는 1조 4천억 위안, 약 263조 원에 이르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최대 10조 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부채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B1에서 CAA1으로 3계단이나 내리면서 최악의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해제와 중국 당국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헝다 사태와 더불어 지난달에는 대형 개발사 다레난다그룹 측의 디폴트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며 이번에 비구에 의한까지 차례대로 디폴트를 맞이하며 연쇄 파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최근에 경제위기론을 적극 반박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둘러싼 외부의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현재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하며 적극적인 부양책이 없으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도 지난 16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내수 확대에 주력해 대량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대외무역의 안정과 강력한 외자 유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의 삼두마차로 불리는 소비와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하고 부동산 위기까지 겹쳐 경제가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이르자 범정부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공해, 임금체불 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구에 의한이 촉발한 디폴트 위기가 장기 침체를 겪는 중국 부동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공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당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도시에 나가 일하는 기층 노동자로 중국 일선 산업 현장의 주력군입니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민공은 약 3억 명으로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부동산 개발 업체의 연쇄 디폴트 여파로 심각한 임금체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 당국이 임금체불 금지 등 새 규정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은 이자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가 올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농민공들에게 줄 돈은 없다고 배째는 상황입니다. 중국 인구 14억 명 중 약 20%가량이 임금을 받지 못해 연쇄적으로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들의 연쇄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중국이 자랑하던 내수조차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올해만 약 160조 원가량 빠져나가며 진정한 탈중국의량에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정부는 외부에서 부각하는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 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연간 목표와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닦았다면서 경제 운용이 계속 호전되도록 내생 동력을 강화하며 숨겨진 위험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구이 위안에 이어 이번에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농국제신탁까지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부동산 시장 위기가 금융 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농국제신탁의 대주주인 중주그룹은 지난달 말 이후 수십 개의 투자 상품의 상환에 실패하자 투자자들에게 부채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주그룹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1조 위안, 하나로 약 182조 원에 이릅니다. 중국 신탁업은 은행에서 주로 취급하지 않는 부동산 개발 등 프로젝트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이 막힌 부동산 기업들은 신탁업에 의존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중국 전체 신탁업 운용 자산만 2조 9천억 달러, 하나로 약 3,880조로 이 중 약 13%가 부동산 개발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탁업 부실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부 공식 데이터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워낙 중국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에 능통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된 수치는 최소한의 내용만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 정부가 돌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한 것을 둘러싸고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했던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자 중국 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청년 실업률은 올해 들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 6월에는 21.3%까지 오르는 등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프링우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이에 대해 올해 8월부터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주된 이유는 지난 수년간 대학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다. 졸업 전에 구직에 나선 학생들을 노동 통계에 포함해야 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실제 이유는 청년 실업률이 더 이상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SNS인 웨이보의 한 이용자는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청년 실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160만 명의 중국 대학생들이 고용시장에 유입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현재 취업 못한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자는 하방운동을 실시하며 문화 대혁명 당시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자 정부가 젊은이들의 귀향과 농촌 구직활동 동력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앞서 농민공처럼 상당수의 청년들이 도시로 나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런 일자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조차 들어갈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 풀뿌리 간부,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젊은이들의 귀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SNS에는 실업과 취업난 해결을 위해 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하방뿐이냐,
농촌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비아냥들이 넘쳐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이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우 발표를 중단하거나 방법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 말 코로나 감염자가 크게 증가할 때도 방역당국은 갑작스럽게 감염자 집계 방식을 변경하며 수치를 급격히 낮추기도 했습니다. 한편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위기가 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권에 이어 중국 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우려가 커지자 중국 지도부가 2달 만에 전격 금리를 인하하는 등 위기관리 모드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다만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준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 비해 금리를 조금 내리는 등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내릴수록 환율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조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1%포인트만 낮췄지만 위안화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날 한때 달러 위안 환율은 7.32안을 넘겨 약 1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시장 심리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중국 당국은 일부 투자기업의 주식 순매도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외국계 자본들이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종류의 주식을 매도하며 중국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심리학화로 빚을 쓰지 않는 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모건 스탠리,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부동산발 쇼크가 금융권까지 번지면서 마오쩌둥 시대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5% 미만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디플레이션과 디폴트 우려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중국 정부의 향후 대처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